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는데도 격추하지 못해 비판을 받은 군이 오늘 5년 만에 무인기 도발을 상정한 합동 방공훈련에 나섭니다. 또 오는 2027년까지 무인기 탐지와 공격을 위한 무기체계 마련에 5,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당일 소방당국이 알리기 전에 현장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으로부터 2차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6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비판적인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유통업계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는 대신 중소유통업계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 입국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방역 조치와 감기약 수급 대책을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8년 만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3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각각 3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게 했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아침까지 1cm 안팎의 눈이 내리고 밤사이 경기와 충청 일부 지역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합동 방공훈련이 실시됩니다. 합동참모본부 주도의 실전적 무인기 대응 훈련은 5년 만에 처음입니다. 보도에 신준명 기자입니다.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합동 방공훈련이 오늘 실시됩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탐지, 격추하는 실전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군에서 전국 규모로 실시되며 실기동 훈련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 소형 무인기 도발 양상을 고려하여 합참 차원에서 통합된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이후 드론에 대한 훈련이 전무했다고 군의 대비 태세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무인기 대응 훈련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실시했다면서도 가용한 자산을 모두 동원하는 실전적 훈련은 2017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훈련 전무 그 표현은 합참 차원에서 모든 가용 자산을 통합 운용해서 합참 차원의 어떤 통합된 훈련을 했느냐 아니냐 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가운데 군은 오는 2027년까지 국방비로 331조 4천억 원을 투입하는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기 계획에는 무인기 탐지와 공격을 위한 무기체계 마련에 5,6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군은 국지방공 레이더를 기존 계획대로 전력화하고 레이저로 무인기를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의 무기체계를 오는 2026년까지 개발한 뒤 이듬해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방해 전파로 소형 무인기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소프트킬 방식의 무기체계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국방 중기 계획에 담긴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천억 원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확보, 8,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전력화 완료 등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에 중점적으로 배분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군 당국의 긴급 현안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무인기 최초 인지 시점부터 1시간 반이나 지나 첫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군의 초동 대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히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군에 처음 인지된 건 오전 10시 25분. 이 장관은 1시간 반 뒤인 11시 50분쯤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진 건 그 이후인 낮 12시 12분이었습니다. 우리 영공이 침해받았는데 어떻게 장관이 1시간 후에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1시간 40분 이후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 지역은 민간 비행체도 많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북한에서 온 것인지 좋아요. 실체가 무엇인지 초기 그것은 판단하고 너무나 아니라는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는 생각이에요. 겁니다. 그렇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지 않은 것도 안일한 대응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난리가 난 통에 대통령께서는 아침에는 입양견 티타임을 하고 국민들께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만찬을 하시면서 반주까지 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반면 여당은 NSC 회의를 여는 것보단 대북 작전에 집중해야 했다며 군 초기 대응을 옹호했습니다. 작전을 진행하고 있을 때는 지휘관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NSC 회의를 하면 누가 갑니까? 대통령께서 적절히 판단하셨다고.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9.19 군사 합의가 군 대응 능력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에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습니다. 골든타임 놓친 것뿐만 아니라 북한 무인기가 드러나올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게 바로 9.19 군사합의다. 북한 무인기 사태가 전현 정부 간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방위는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과 현장 실사 여부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해선 안 된다며 북한 도발에 확실히 응징하는 게 억제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연 뒤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공 침범 당일에도 윤 대통령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올려보내거나 필요하면 격추 등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첫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영공 침범 이튿날 이종석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으며 지금껏 무엇을 했느냐는 취지로 강한 질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군의 기강회의와 훈련 부족을 지적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이 구속된 서울 용산구청이 10월 29일 당일 참사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구청이 현재까지 밝힌 건 행안부나 소방을 통해 알게 됐다는 건데 저희 취재진이 당시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소방 쪽에서 알리기 전부터 이미 현장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에도 허위 보고를 한 셈입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처음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은 밤 10시 51분. 그것도 구청 공식 보고가 아닌 이웃 주민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였습니다. 박 구청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다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 날인데도 구청 공무원들은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구청은 보고가 늦어진 건 당직실의 사고 첫 인지 시점 자체가 밤 10시 53분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보고 과정에서 말은 또 바뀝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밤 10시 29분쯤 구청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현장 상황을 알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유입니다. 당직실에는 22시 29분에 통보를 했는데 당직실에서는 전혀 구청장이나 그 윗선으로 보고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당직실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이 당시 용산구청과 소방본부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분석해봤더니 미심쩍은 부분이 더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해명과 달리 용산구청에서 소방보다 먼저 압사 상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 이태원역 주변에 압사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구청 상황실 직원이 먼저 해밀턴 호텔을 콕 집어 언급하며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데도 상황실은 물론 용산구청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누가 지시했는지 소방과 통화했다는 사실마저 구청 당직 일지에서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해당 녹취록을 포함해 다양한 자료를 구청의 과실 책임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관련 기관들로부터 2차 보고를 받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대검찰청과 서울시청,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용산경찰서와 용산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2차 기관 보고를 진행합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꽃이 강원도 원주 치악산 나무 아래 묻힙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들은 시민들이 이태원에 놓고 간 국화꽃과 추모 물품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연불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국화꽃과 추모 물품은 이후 원주 치악산 사찰 근처로 옮겨진 뒤 수목장 형태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추모 편지나 메모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 접수된 의원 체포동의안 4건 가운데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 101표, 부 161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노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구든 이렇게 엮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 잡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야당 탄압과 부당 수사 논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오늘 제안 설명에서 오히려 좀 더 부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더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국민의힘은 개인 부패 의혹을 두고 정치검찰의 국회 유린을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호남을 찾아 숨쉬기 어려워지는 퇴행의 시대라며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다만 이 대표 측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9일 이후 검찰에 직접 출석하는 쪽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율 중이신 거는 맞으신 거예요? 네,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 대오가 일단 중요하다는 당내 기류가 반영된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이른바 방탄국회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의 사실과 직결되는 증거들을 대거 공개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지만 노 의원은 법으로 금지된 피의 사실 공표라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작심한 듯 노 의원의 피의 사실을 쏟아냈습니다. 국회의원 노웅래가 2020년 2월부터 12월 5차례에 걸쳐서 브로커 박모 씨 측으로부터 동서발전, 인사청탁 명목 등으로 6천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장관은 뇌물 혐의 사건에서 노 의원의 경우처럼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주요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청탁을 들어주고 돈을 받는 현장에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라는 등 노 의원의 음성과 함께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단 겁니다. 또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는 노 의원의 문자 메시지와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냐는 음성이 담긴 전화 녹음 파일 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탁받은 내용에 관한 노 의원의 문자 메시지와 자필 메모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국정 의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하는 내역까지 있습니다. 공여자 측과 참고인들도 일관되게 노웅래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의혹으로만 제기되어 온 증거들이 법무부 장관 입을 통해 공개석상에서 울려 퍼지자 노 의원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묻지도 제시하지도 않은 증거들을 언급해 방어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는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에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노 의원의 구속영장 사유에 이미 해당 내용이 담겨 있다는 한 장관의 해명에 더해 법무부는 장관이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건 당연한 임무라고 설명했지만 노 의원은 유례없는 법무부 장관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가 대단히 유감이라며 야당 탄압 공작을 벌이는 정치검찰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소상히 밝히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구속 사유가 명백한데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유감이라고 밝혔고 법원은 국회 부결 통지 공문을 받는 대로 신문 없이 노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생활비 문제로 싸우다 전 연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이들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 앞에 선 32살 이모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건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10분 만에 신문을 마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밤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고 이후 합의금을 준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한 뒤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집의 주인인 50대 여성의 행방이 묘연한 데다 이 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혈흔이 발견되자 이 씨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연인 관계였던 이 여성을 지난 8월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함께 살다 생활비 문제로 다툰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공릉천 일대를 샅샅이 뒤지며 시신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범행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인근에 유실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수색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씨가 살던 집안 곳곳에서 혈흔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 씨가 피해자들의 카드로 모두 7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한 가운데 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대출이 이뤄진 시기와 대출의 규모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신원과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하고 짧은 기간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로 보이는 만큼 사이코패스 검사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제주 유명 식당 대표를 살해한 일당이 모두 7차례나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된 50살 김모 씨 부부와 55살 박모 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6일 제주 오라동에 있는 50대 여성 A 씨 집에 침입해 A 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탄압을 위해 운영하는 중국 비밀경찰서 국내 거점으로 지목이 된 중식당의 대표가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 잠실동에 있는 중식당 대표 A 씨는 식당 외부 전광판을 통해 오늘 오후 2시 반 진실을 위한 중대 발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해외로 도망친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국내에선 이 중식당이 거점으로 지목이 되며 우리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식당 측과 주한 중국 대사관은 사실 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자가진단 키트 수요가 급증하자
과장된 광고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PHC 대표 최모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재작년 8월 관계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가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는 등 허위 내용을 공시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같은 공시 이후 PHC는 1,300원대였던 주가가 17거래일 만에 9,000원대로 60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매달 2차례 일요일 의무 휴업일과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영업금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불만이 제기되자 대중소유통업계가 상생협약을 맺고 이 시간대 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국민 제안 온라인 찬반 투표에서 57만 표를 받으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논란만 남기고 흐지부지되자 매달 2차례 일요일 의무 휴업일과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싶었던 소비자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국민의 의견을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한 거는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온라인 배송이라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개선 요구가 빗발치며 논란은 되살아났습니다. 누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공휴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무가 유통 노동자들에게는 꿈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진통 끝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계가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형마트는 대신 중소유통업계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과 교육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온라인 배송이 이루어지려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8년 만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각각 3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 2015년 6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각각 200원과 150원씩 오른 이후 8년 만입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는 검사 회피 때문에 신규 환자 증가폭에 비해 사망자 증가폭이 6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유행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와 감기약 수급 대책을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수요일 기준 3주 연속 8만 명대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피해는 급증했습니다. 확산세 가늠자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주 연속 1을 넘는 등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신규 환자는 1주 전보다 3.5% 늘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보다 13.8%, 사망자는 20.7%나 늘며 확진자 증가세의 6배나 컸습니다. 당국은 젊은 층에서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아 통계에 빠지는 숨은 감염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그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 이전보다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검사 기피 현상이라는 것이 일부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환자 규모는 발표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상황도 변수입니다. 중국의 방역 완화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 입국자 비율은 지난달 1.1%에서 이달 14.2%로 1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중국에서 유행하는 BF7 변이 등의 특성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변이 유입 감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중국발 그 유입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국내 우세종이던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는
지난주 검출률 50% 아래로 떨어지며 우세종에서 내려온 상황.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리던 BA.2.75의 세부 계통 BN1이 24.4%까지 오르며 새 우세종을 넘보고 있고 중국에 많은 BF7도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 5.4%를 차지하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기약 수급이나 방역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30일 금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를 더는 폐렴이 아닌 단순 감염병 등급으로 낮춰서 관리하기로 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간에는 폐가 하얗게 보이는 백색 폐증에 대한 공포가 감염 확산 속도만큼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气管插管重症肺炎全是重症肺炎 간이 침대까지 총동원한 중증 병실, 산소 호흡기에 생명을 의지한 노인들로 가득합니다. 넘쳐나는 시신에 과거 격리시설로 쓰이던 컨테이너 박스까지 안치실로 써야 할 형편입니다. 감염 전파 속도만큼 빠르게 백색 폐증에 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우한 폐렴이 돌아왔다는 소문부터 백신 부작용 또는 신종 변이설까지 난무합니다. 방역 브리핑에서 공개 질문이 나올 정도입니다. 这个白色区域反映出来的呢是渗出物的这个影像学的表现，并不是说肺脏的这个组织和实体变成了白色。 방역 당국은 중국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 외에 다른 변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해부턴 코로나19를 폐렴이 아닌 단순 감염병 등급으로 낮춰 관리하고 국경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발표에 오히려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然后一下子就放开了，但是一点准备都没有。但是我们家里那边陆陆续续感染老人那块，其实蛮担心的，尤其是小孩这块，是吧？ 일본과 인도, 이탈리아 등에선 중국발 입국자들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入国時検査での陽性者については、すべてゲノム解析の対象とし、待機施設で原則7日間隔離. 우리나라와 미국 등은 새로운 변이 출현 같은 바이러스의 특성 변화 가능성을 지켜보며 추가 조치 필요성을 검토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홍콩이 오늘부터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와 백신 패스 등을 폐지하며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에 들어갑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모임 인원수 제한 등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자는 현행처럼 5일간 재택 격리를 해야 하며 4일째와 5일째 이틀 연속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가 해제됩니다. (1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 8일에 중국이 국경을 개방하기로 했는데 세계 각국이 이제 입국 규제에 나서기로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가 중국의 코로나 관련 공식 발표가 투명하지 않다고 보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일본은 당장 내일부터인데요. 중국과 홍콩, 마카오 등에서 출발한 항공기는 도쿄 2곳, 오사카, 나고야 등 4개의 국제공항만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했고요.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을 상대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서 확진자는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중국이 새로운 변종 출현과 관련한 자료를 뚜렷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하면서 중국과 마카오, 홍콩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도나 타이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탈리아 등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거나 강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은 반발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나라들도 국경을 개방해놓고 왜 중국에게만 이중잣대를 들이미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사에서는 새로운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함께 전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미중 갈등의 새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한겨레 신문을 보면 우리 방역 당국도 중국발 코로나 확산 우려에 대해서 내일 추가 방역 조치를 발표하기로 했다는 내용 전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관련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입국 전후로 코로나 검사를 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쿨존 관련 내용인데요. 올해에도 스쿨존 사망 사고를 저희가 여러 건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내용들이었는데 1995년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정이 된 이후에 3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좀 위험천만한 곳들이 많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는 스쿨존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스쿨존은 안전하지 않다. 제목에는 서울 26곳이 위험천만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2007년부터 작년까지 같은 곳에서 5건 이상의 사고가 난 곳이 서울 내에 26곳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재진이 그곳들을 둘러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데요. 첫째로 보행로가 없다고 하고요. 둘째, 불법 주차 차량이 즐비하고 셋째,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늬만 스쿨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쿨존 보행로에 대해서는요, 폭 3m 이상 도로는 길 양쪽에 폭 1.2m 이상의 도보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봤고요. 또 스쿨존 내 차량 주정차는 작년 10월부터 전면 금지됐지만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개정 전후로 단속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양보하지 않는 차량이나 반응이 느린 운전자에 의한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기사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근본적 문제는 사람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제도적 보완을 하려고 해도 쇄도하는 주민 민원 탓에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꼬집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온탕이 떠오를 마련인데요. 그래서 목욕탕을 가려고 해도 최근에 참 찾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사에서 목욕탕 폐허 문제를 다뤘어요. 네, 맞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함께 볼 텐데요. 요즘은 목욕탕 가려고 해도 잘 찾아보기가 어렵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근데 지금 폐업 얼마나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통계 자료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함께 보면은 서울 시내 목욕탕 수 2019년에는 947곳이었는데 작년에는 773곳으로 줄었다고 하고요. 다시 말하자면 3년 만에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68곳이 폐업한 걸로 집계가 되는데 집계에서 빠진 것까지 치자면 이제 700곳도 남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던 대중 목욕탕이 이렇게 자취를 감추고 있는 건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하고요. 밀폐나 밀집, 또 밀접, 산밀시설로 각인이 되면서 손님 발길이 뚝 끊긴 탓에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스나 수도, 전기 등의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그 부담이 더해졌는데요. 정부는 내년에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한 또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목욕탕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의 원삼탕은 한때 예능방송이나 드라마 등 촬영지로도 유명했지만 결국 올해 4월 폐업을 하면서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목욕탕이 주거 취약계층의 필수 시설 중 하나라면서 사라지는 목욕탕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지난 2월에 세상을 떠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가 해킹 피해를 입어서 85억 원어치나 털렸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내용인데요. 김 전 회장은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약 85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인데 한 해킹 범죄 조직이 이 계좌를 해킹해서 돈을 모두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해당 거래소 측은 고인의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한 점을 수상하게 보고 수사를 의뢰했고요. 조직 일당 중 1명이 검거됐습니다. 이 진술 내용을 보면 총책에게 개인 정보를 넘겨받아서 해킹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이 일당이 처음부터 김 전 회장의 계좌를 노린 것인지 아니면 여러 계좌를 해킹하다 우연히 김 전 회장의 정보를 취득한 것인지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액도 아직은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화폐 계좌의 주인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자산을 보호할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요구가 업계에선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는 유족이 일괄적으로 조회하고 동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유족이 하나하나 거래소에 연락해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건데 업계에서는 관련 법 등을 만들어서 보호장치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3년 만에 대면 졸업식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금 통상 2월에 진행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당겨서 진행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 먼저 볼 텐데요. 인천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 모습입니다. 평범한 졸업식 풍경 같지만 팬데믹 기간에는 좀처럼 볼 수 없던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거리 두기가 해제된 후 맞는 첫 졸업식, 대면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올해 졸업하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입학식부터 비대면으로 시작해서 3년 내내 팬데믹과 함께한 코로나 세대인데요.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한 기간도 길었고 또 체험학습이나 수학, 여행 등 외부 활동을 할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간만에 진행되는 대면 행사에 반가운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코로나 탓에 학창시절 추억이 많지 않은데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을 못 다녀온 아쉬움에 졸업 후 친한 친구들과 국내 여행 혹은 해외 여행을 떠나겠다는 계획을 세운 졸업생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편 돌아온 대면 졸업식으로 학교 인근 꽃집과 식당에는 모처럼 만에 활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개성 있는 달력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아이돌부터 캐릭터까지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최근에 트렌드 용어 중에 갓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릅니다. 네, 저도 이거를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좀 난감하긴 한데 네. 굳이 말하자면 하루를 부지런하고 계획적으로 좀 열심히 사는 성실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트렌드에 레트로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달력이 다시 전성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공짜로 받아오는 달력 대신 집이나 방 인테리어에도 잘 맞고 또 다양한 쓰임새를 갖춘 제품들을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한 캐릭터씩 색칠을 하면서 넘기는 컬러링 포켓몬 인력이 품귀 현상을 빚는다고 하고요. 한 출판사가 출시한 고전 속의 문장을 하루에 하나씩 담은 인생 인력도 품절됐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날짜 확인보다 육아나 가계부 작성 등의 기능을 강조한 달력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한 재테크 유튜버가 출시한 달력을 보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택시비 아낀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달력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한 대중문화평론가는 최근 이런 달력의 인기에 대해서 잘 살고 싶은 젊은 층의 욕망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었고요. 달력을 넘기면서 일상에서 작은 성취를 얻으려는 마음이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제 실용적인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보이는데 단순 복고를 넘어서 조금 더 발전한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원산지를 속인 것도 모자라 중국산 혼합 양념으로 가짜 고춧가루를 만들어 국내산으로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짜 국내산 고춧가루 일부는 학교 급식 재료로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범죄로 3번이나 처벌받았던 업주는 결국 이번에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고춧가루 공장. 100% 국산이라고 적힌 고춧가루가 쌓여 있습니다. 조사관이 원산지를 묻자 국산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건 어쨌든 이건 지금 수입산이죠? 아니에요. 국산이에요? 네. 하지만 검사 결과 원산지는 중국이었고 100% 고춧가루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산 혼합 고추 양념인 이른바 다대기를 가공해 중국산 고춧가루와 섞어 국내산으로 판 혐의로 일당 8명이 적발됐습니다. 중국산 말린 고추의 5분의 1 가격인 혼합 고추 양념을 고춧가루로 둔갑시킨 거로 조사됐습니다. 혼합 고추 양념은 마늘 등 다른 재료들이 섞여 있어서 원산지를 속이지 않아도 고춧가루로 팔면 불법입니다. 고추 혼합 양념인 향신료 조제품을 가져온 다대기, 일명 다대기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건조시켜서 유통시켰다는 것이 새로운 수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유통한 가짜 국내산 고춧가루는 3.5톤. 이 가운데 800kg은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아산 지역 초중고 급식 재료로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피의자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3번이나 처벌받았던 업주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 같은 변종 범죄가 더 있을 거로 보고 위반이 의심되는 유통업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옷차림 더욱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다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칼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르면서 종일 추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추위 속에 오늘 오전까지는 서해안에, 밤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충청 북부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1c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내린 눈이 얼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끄럼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은 대기의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북부의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 영하 7.4도, 세종 영하 7.9도, 대구는 영하 2.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0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는 5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사이 잠시 주춤하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미사일 요격 시스템 등을 점검합니다. 통상 대통령 외부 일정은 경호상의 이유로 장소와 시간을 포함한 일정 자체가 행사 종료 시점까지 보안 사항인데 이번 일정은 이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드론과 미사일을 포함한 비행 물체에 대한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과 공격형 미사일 개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고받기 위한 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어떤 도발에도 확실히 응징 보복하는 게 도발 억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군 주력 전투기 F-15K 임무 능력과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10년간 3조 4,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제14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F-15K 성능 개량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오는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총 3조 4,600억 원이 투입되며 해외 방산업체가 성능 개량에 참여하는 국외 구매 방식으로 진행될 방침입니다. 방사청은 이번 방추위에서 2024년부터 5년간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공중급유기를 국외 구매로 추진하는 공중급유기 2차 사업 추진 기본 전략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에서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을 오는 2025년까지 150만 원으로 올리고 일일 급식비도 올해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부의 경우 현재 월 평균 46만 원 선인 전세 대부 이자 지원은 전국 중위 전세가를 고려해 인상하는데 오는 2027년에 월 80만 원 정도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른 현금성 주거 지원 제도인 주택수당은 올해 8만 원에서 내년에 16만 원으로 올리고 2027년에 3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천문학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법안 등 이른바 비쟁점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 법안들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새해 시작과 함께 자동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를 나흘 앞두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모두 21건입니다. 앞서 야당의 반발로 부결됐던 한국전력공사법은 한국가스공사법과 함께 통과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인데
일단 전기와 가스 요금 폭등 우려 등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과 스토킹 피해자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담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도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일몰 법안들은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엿새 전 여야가 함께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 28일에 본회의를 개회한다. 구체적으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법안,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안 등이 해당하는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큰 혼란이 생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고집과 민주당의 목리 때문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대통령 심기경호법이나 괘씸노조 응징법쯤으로 여기는 정부 여당의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 운영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여야는 앞으로 논의는 계속하겠다면서도 올해 본회의가 더는 없을 거라고 말해 일몰 법안 문제는 해를 넘길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올해도 정치권은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이 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됐습니다.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우회 카드를 꺼내든 건데 여당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히자 우회로를 찾은 겁니다. 본회의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을 넘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달만 지나면 본회의 통과 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비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사위를 거대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맞설 버팀목으로 여겼던 여당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국회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법안의 내용을 놓고도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모두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공방에 불씨를 댕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라 돈은 나라 돈대로 쓰고 정작 쌀 시장 정상화는 어렵게 한다고 반대했고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시켜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타작물과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야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과 식량 안보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최소한의 정부 예산으로 쌀 생산 조정을 통해서 제2의 쌀값 폭락 사태를 막아내겠다는 우리 야당 의원들의 의지가 여야는 회의 시작 전 안건 의결을 전제로 한 보도자료가 일부 언론에 배포된 걸 놓고도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실제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30일인 수기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도 가능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10일에서 12일 사이로 검찰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했던 만큼 가능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 의사를 밝힌 건 옳은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진짜 방탄을 위한 몸풀기가 아니라 죄를 뉘우치는 자백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이 대표가 검찰 출석 입장을 밝힌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금리로 대출 부실이 많아질 거란 우려에 최근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올려 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금을 미리 쌓아두는 쟁탈전까지 더해지며 돈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래저래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자녀의 학자금을 카드론으로 융통해온 학원 강사 안모 씨. 연체 한 번 없었고 신용 점수도 800점이 넘지만 신용 대출 금리가 17%에 육박합니다. 16.4%로 약 3배가량이 인상됐더라고요. 비교적 이 양질의 채무자에게 16.4%나 19.9%라는 금리를 어떻게 책정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카드사의 신용대출 금리가 최근 한두 달 사이 가파르게 올라 평균 15%를 넘었습니다. 자금 시장이 얼어붙으며 돈 구하기가 힘들어진 데다 대출금리 인상 규제가 더해지면서 차라리 수요를 줄이려는 전략이 담긴 거로 풀이됩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조달금리가 8%까지 오른 데다 부실 대출 우려가 커지면서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에도 버티던 카드사들이 금리를 높여 대출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정이 다르지 않은 대부업체 문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상당수 회사가 600점 이하 저신용자들에게 거의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고신용자 대출금리 역시 15% 내외로 높였습니다. 업계 1위 러시앤캐시 아프로파이낸셜 대부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신규 대출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내년에 더 큰 위기가 올 거란 우려 속에 미리 자금을 확보해두려는 분위기도 한몫합니다. 특히 증권사들은 자금 확보가 쉬운 사채 발행을 크게 늘리는 등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현금 쟁탈전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다 역마진 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발행업이나 그런 거만 손을 내서 돈을 하는 게 아니라 역마진을 감안을 하더라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돈을 땡긴 거거든요. 실제로 최근 증권사와 카드사, 대부업체 모두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과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제2금융권의 현금 확보 경쟁까지 더해지며 대출 보릿 고개를 넘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밤사이 해외 증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주요 증시 지금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통은 산타 랠리 시즌이라고 해서 12월 말부터 1월까지 주가가 많은 경우 평균적으로 많이 상승한다라고 하는데 네. 올해는 산타 랠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올해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적정한 선에서 끝내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사실 거래량 측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위축이 돼 있고 거래량이 위축된 상태에서 가격을 그냥 견고하게 어떻게 보면은 유지하는 수준에서 내년 장을 기약하자. 그리고 내년에 새로운 자본 분배,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사들도 투자를 얼마 해야 될지 새로 결정을 할 것이고요. 네. 이런 플랜에 따라서 내년에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거래량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그래서 가격이 약간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아마 1월에 가야 또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가격 변동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최악의 폭락세를 보였던 테슬라 주가가 좀 관심이었는데 사실 이번 달에만 44%가 급락했잖아요. 이 테슬라 주가가 이제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테슬라는 말씀하신 대로 이 12월 달에 44%가 떨어졌고요. 작년 11월이 사실 최고점이었는데 작년 11월에 비교하면 한 75% 거의 75%가량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급락한 주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또 한국 분들이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또 테슬라긴 하거든요. 네. 이분들 또 환차손까지 많이 입어가지고 그때 1,400원대였는데 환율이 그때 사신 분들은 환차손까지 많이 입으셔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고 아마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긴 하고요. 근데 이제 이 테슬라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의 문제도 있겠죠. 물론 이제 내년 경기가 하강되고 이에 따라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같은 미국 주식, 미국 자동차 주식 역시 올해 한 40% 이상 하락을 하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내구재고 내구재라는 것은 결국 경기 하강이 되면은 수요가 조금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뭐 자동차를 올해 당장 꼭 사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루고 미루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테슬라는 CEO 리스크가 또 걸리면서 어떻게 보면 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앨런 머스크 그 CEO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자기가 가진 주식들을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네. 이런 주식을 팔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 인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만 너무 관심을 쏟는 게 아니냐. 지금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뭐 여러 후발 업체들하고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 트위터 같은 오히려 이제 그 메인이 아닌 다른 격가지 회사에 너무 신경 많이 쓰는 것들이 아니야. 이게 집중을 해서 자동차 혁신하고 이것을 매출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어떤 CEO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는 건데 경기 하강에 대한 어떤 내구재 수요 감소, 그다음에 이제 CEO 리스크가 결부되면서 흔히 말하는 급락 상태가 오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많이들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고금리 여파 때문에 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특히 카드사 대출의 금리가 지금 평균 15%를 넘어섰는데요. 상당히 높아요. 예, 이거는 카드사의 구조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사실 금융업계는 은행하고 은행 아닌 곳이 딱 구분이 됩니다. 네. 은행들은 여신을 받는다 그러죠. 여신이라는 것은 저축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들 여신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행 혹은 저축은행들이 이런 여신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고요. 그렇지만 카드사들은 여신 기능이 없습니다. 여신 기능이 없다는 것은 채권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해야 된다는 그런 큰 특징이 있고요. 지금 근데 작년에 한전채 많이 찍고 최근에도 한전채 내년에 더 찍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한전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 AA 등급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카드채 금리 역시 8%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자금 조달에 필요한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카드 업계에서 무이자 할부가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왜냐하면 카드사들이 자본 조달 금리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무이자 할부 같은 혜택을 전혀 주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신용대출 금리 역시 예전에 뭐 2, 3% 하던 것이 지금 8%가 되면서 신용대출 금리 역시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카드사들이 많은 서민 계층에서 긴급하게 돈을 쓸 때 많이 이용하는 대출인데 약간 서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도 좀 줄었는데 사실 저신용 취약계층은 불법 사금융으로 좀 이렇게 밀려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대부업이란 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부업은 이제 등록된 대부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록된 대부업체가 있고 흔히 말하는 사채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은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은 모든 금융기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는 순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각기 계층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리가 가장 낮게 빌릴 수 있는 데들은 시중은행이고요. 그다음 조금 내려가면 저축은행, 그다음 안 되면 캐피탈사, 그다음 안 되면은 등록된 대부업체라고 한 지금 말씀하신 등록된 대부업체로 가게 되고요.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이제 더 밀려나가면 불법 사채업체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등록된 대부업체 이게 순서가 있다 보니까 내는 금리 역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 주담대 금리가 9% 찍는다 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에서요. 그거는 사실 시중은행에서 가장 좋은 은행인데 이미 금리가 9%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저축은행, 뭐 캐피탈사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카드사도 마찬가지지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이제 2020년에 이제 그 금리 상한 그 최종 대부금리에 대한 최대치를 정해버렸기 때문에 20%로 한정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제 대부업체로 가는 분들에 대한 금리가 대부업체 더 흔히 말하는 20% 이상보다는 높게 빌려줄 수가 없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20% 아래에서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이제 대부업체로 오는 분들이 신용도가 그만큼 안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이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재산금융권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관리되는 영역이 아닌 사채 영역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사실 이래서 이 상한을 높여야 된다는 사실 논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대부업체들에 대해서 약간 여유를 터주면서 이런 어떤 취약계층, 특히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계층들에게 금리 조금 높게 받지만 신용을 제공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논의도 최근 나오고 있는 게 이런 법정 상한 금리가 20%로 정해졌고 네. 대부업체로 가는 분들은 아마 20% 금리로는 도저히 이제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부실 위험 혹은 부도 위험이 높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업체, 그러니까 등록된 대부업체 대출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 이래서 흔히 말하는 불법 대부업체라고 하는 사채 시장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금융업계가 이제 유동성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 아무래도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 경기 침체를 대비한 어떤 그 현금 확보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 사실은 경기 침체가 되면은 기업들이 부실이 되죠. 기업들이 부실이 되고 부실이 되면은 은행들이 가진 자산이죠. 대출을 해준 것이 은행의 사실 자산인데 자산이 부실화가 됩니다. 이렇게 부실화가 되면은 사실 돈을 더 이상 빌리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돈을 더 이상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니까 미리미리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미리미리 안 좋은 대출들을 끊든가 혹은 미리미리 자금을 확보해서 현금을 쟁여놓고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금융회사가 건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업들 부실화도 있고 올해 부동산 PF가 안 좋아하는데 내년에 더 안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특히 건설업체들이 많이 이제 부실화되면서 내년 부동산 PF가 위험한 것들이 아니야. 그럼 이제 증권사라든지 저축은행들이 문제가 되고요. 특히 더욱이 이제 브리지론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중간에 대출을 많이 했던 여신사, 캐피탈사, 카드사 이런 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이런 전반적으로 기업의 부실에 대한 문제, 부동산 PF에 대한 부실의 문제가 겹치면서 내년에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형성이 돼 있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아주 굉장히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 혹은 빌려주지 않아야 될 사람들한테는 돈을 안 빌려주고 그래서 수익을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한 다음에 현금을 오히려 모아서 내년 위기 상황에 대응해야 되는 흔히 말하는 유동성 관리책들을 많이 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공요금 인상도 지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8년 만에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물가에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오래된 이야기죠. 2019년부터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22년 물가 상승, 올해 또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도 이제 전기료하고 가스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다른 공공요금들은 조금 인상을 자제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면서 올해도 안 올렸는데 내년에는 올려야 된다. 특히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원가 대비 비용이 그러니까 비용 대비 원가가 한 80% 수준, 그러니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직 한 60%대라고 해서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올려서 수익성을 조금은 맞춰줘야 적자 운영을 할지라도 안정적으로 적자 운영할 수가 있지 적자 너무 누적이 되면은 채권 발행이라든지 아무것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격을 올려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8년 만에 인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보니까 결국은 코로나 그다음에 물가 상승 때문에 못 올린 것들이 한꺼번에 오르면서 300원은 사실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저희 1,250원 보통 내는데 300원 오르면 1,550원은 상당히 좀 부담되는 지하철에 좀 부담되는 요금이긴 한데 아마도 이런 요금이 어쩔 수 없이 좀 장기간 동안 가격이 유보돼 있고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원가 상승 요인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에 따라서 이제 물가 역시 조금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 역시 조금 세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와 유통업계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이라도 지금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 방안을 논의하기로 지금 합의를 냈습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이제 이게 큰 틀에서는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를 어떻게 보면 제1의 경제 정책으로 내보내고 있죠.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시장 환경이 많이 변했고 예전에 생겼던 규제들을 조금 풀어가지고 경쟁력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런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시장하고 경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경쟁 상대가 좀 바뀌었죠. 온라인 업체들,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든지 흔히 말 마켓컬리 이런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이번에 나온 어떠한 협의안 중소 유통업체랑 대형 유통업체 협의안은 이런 대형 유통업체도 온라인 배송을 영업시간 이외에도 해주고
그다음 휴무일에도 해줄 수 있게 해줘가지고 결국 경쟁력들을 조금 회복해야 되는 확보해주자 이런 취지였고요. 이런 취지를 바탕으로 이 번 돈을 결국은 중소 유통업체한테 좀 배분을 해서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형업체가 도와줘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것이 상생 방안으로 아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 아마 지금 휴무일이 보통 일요일로 결정이 돼 있는데 아마 휴무일 자체는 계속 유지를 할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연중 무휴로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지만 이제 이 휴무일을 뭐 월요일이라든지 화요일이라든지 이제 좀 수요가 적은 쪽으로 옮기면서 이런 대형 유통업체의 수익성을 보존하고 이런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상생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유통업체에 투자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다는 어떤 전반적인 계획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여행객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급증 조짐을 보이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비행기 탑승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시각 다음 달 5일 0시, 우리 시각으론 다음 달 6일 오후 2시부터 시행됩니다. 또 국적이나 백신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입국하거나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CDC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중국 정부가 적절하고 투명한 역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접은 중국은 다음 달 8일부터 외국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해제하고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그간 발이 묶였던 중국인 여행객이 대거 해외로 몰려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이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와 일본, 타이완,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등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약 10년 전 교황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던 베네딕토 16세가 매우 위중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노안으로 와병 중인 전임 교황을 찾아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매우 아프다며 그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에서 열린 수요 일반 아련에서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이후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와병 중인 베네딕토 16세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 대변인은 고령으로 인해 전임 교황의 건강이 악화했다면서 의료진이 상태를 계속 점검하며 돌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 very first time that the Pope Francis talked about the Pope Benedict like that, using this word, saying that he is very ill, so we can take it as a very serious alert. 바티칸을 찾은 시민과 신도들은 전임 교황의 회유를 기원했습니다. Comunque sì, è una buona persona che ha fatto tanto per la Chiesa e quindi è giusto pregare anche per lui perché comunque è in una situazione di difficoltà. 950년 만에 나온 독일인 교황인 베네딕토 16세는 2013년 건강상의 이유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교황의 자진 사임은 바티칸 역사상 598년 만의 일로 많은 신도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올해 95세의 명예 교황은 사임 후 바티칸 내 한 수도원에서 지내왔습니다.
베네딕토 16세와 후임인 현 교황의 이야기는 2019년 두 교황이라는 제목의 넷플릭스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맺은 지 7년이 된 가운데 올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3명의 추모제와 2022년 마지막 수요 집회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제에 참석한 시민 100여 명은 지난 27일 별세한 이옥선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의 영정에 묵념하고 헌화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제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자는 10명뿐이라며 일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진상규명을 할 때까지 시효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7년 전 한일 정부는 피해자를 배제한 채 굴욕적인 한일 합의를 체결했다며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하는 과거사 졸속 해결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제 새벽 0시쯤 강원도 양양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발생한 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폐기물이 2만 4천 톤에 달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새벽 5시 기준 진화율이 15%대라며 일주일가량 진화 작업이 더 이어질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정릉동에 있는 단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꽃가게를 운영하는 20대 여성에게 600번이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에 대해서 법원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보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부하는 전 국민에게 의무 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부터 50대가 일하면서도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문턱도 더 낮출 예정입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메이크업을 배우는 표정이 진지합니다. 오렌지 브라운으로 그리고 살짝 끝부분에 펄이 들어가는 형태를. 학생들 나이는 20대에서 50대까지 제각각이지만 대부분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미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타전공으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좀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음속에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찾아서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식으로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위를 인정받는 학점 은행제. 1997년 도입돼 지금까지 94만 6천여 명이 학위를 취득했고 교수도 여럿 배출했을 정도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생학습 진흥 20년째 정부가 대학 문턱을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짧은 기간에 수강 이력을 모아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심지어 수업을 안 듣고 경력만으로도 학위를 딸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상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허리인 30대부터 50대까지입니다. 학령 임금에만 의존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평생 학습이 이제 앞으로 크게 이제 그 수요가 많아질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될 때 지역 대학들이 그 중심이 되도록 한다 하는 계획이고요. 문제는 이들이 일하느라 바빠 공부할 시간을 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전 국민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유무급 학습 휴가를 주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평생 학습 휴직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휴가제하고 휴직제는 그 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마인드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해서 국민들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거고. 공부 비용도 지원할 방침인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등과의 중복 여부를 따져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 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남해안을 끼고 있는 광역단체 3곳이 힘을 모았습니다.
유럽이나 중남미 카리브해 같은 글로벌 명소를 키우는 건데 정부의 광역 관광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고 크고 작은 섬들과 어우러져 절경을 이룹니다.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갯벌은 유네스코에 등재돼 세계적인 자연유산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남해안입니다. 전남 목포부터 부산까지 해안 경관이 빼어난 남해안을 세계적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전남과 경남, 부산이 힘을 모았습니다. 육해공 섬들을 연결하는 부산에서 목포까지 이렇게 섬들을 연결하는 육상의 아일랜드 하이웨이, 해상의 크루즈 교통, 그리고 앞으로 UAM, AAM 시대를 맞이하는 항공 관광 시대를 남해안에서 열어야 된다. 해안 관광도로와 레저시설, 항공 관광 등을 공동 개발해 남해안을 유럽의 지중해처럼 만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하동 세계차 박람회 성공 개최,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동서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남해안 전체가 일일 생활권 또는 1박 2일, 2박 3일로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구축하면 부산 엑스포의 효과가 남해안 전체로, 남부권 전체로 확산되는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안 해양 관광벨트가 완성되면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국가 주도의 광역 관광권 개발을 위해 남해안권 관광개발청 신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해안권 관광개발청을 예를 들면 새만금청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남해안을 K관광의 선도적인 지역으로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신남해안 시대를 여는 한반도 신성장 동력, 남해안 관광 벨트, 전남, 경남, 부산이 함께 하겠습니다. 천혜의 해양 자원을 지닌 남해안이 균형 잡힌 개발과 보존을 통해 세계인이 모여드는 관광 명소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윤재균 감독의 뮤지컬 영화 영웅이 개봉 8일째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CJ ENM은 영웅의 누적 관객 수가 101만 3,21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웅은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과 순국 과정을 그린 뮤지컬 영화로 해운대 국제시장으로 1000만 감독에 오른 윤재균 감독의 8년 만의 신작입니다. 동명의 뮤지컬 무대에 출연해온 정성화 배우가 안중근 역을 맡았고 남훈이 김고은 배우가 출연한 영웅은 아바타 물의 길에 이어 박스오피스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공기가 확실히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한파특보가 내려진 중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낮은 영하 7.6도까지 떨어졌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옷차림 꼭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기질도 양호하겠는데요. 하지만 서해안은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는 밤사이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겠습니다. 양은 1cm 안팎으로 적겠지만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도 밤 한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이 영하 7.6도, 철원 영하 16.5도, 전주는 영하 5.5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는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서 종일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낮부터 휴일 사이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 소식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따라서 토요일인 모레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일요일 새해 첫 해돋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선명하게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더욱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신입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